어, 이상하네. 왜 갑자기 수급비가 끊겼지?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연락 받으신 분 계세요? 수급 자격 재조사 결과 부적정 수급자로 판정되어 급여를 중단합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집도 그대로, 재산도 그대로, 소득도 없는데 대체 왜? 안녕하세요. 17년차 노인복지 상담사 김지현이에요. 그런데 요즘 정말 이상해요. 이런 전화가 걸려와요. 상담사님,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17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받는 상담 전화들을 들어보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 매일매일 비슷한 내용이에요. 상담사님, 저 정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상담사님, 이런 적은 처음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연락 온 적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서 요즘 수급자 조사 엄격하게 한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매주 수십 건의 상담을 하는데 요즘 들어 특히 늘어나는 상담이 있어요. 바로 예상치 못한 수급 중단 관련 상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 대부분이 진짜 억울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희 집 상황은 예전과 똑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잠깐만요. 그런 생각은 정말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의 통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통장 내역이 꼼꼼히 검토되고 있을 수 있어요. 통장을 왜 봐요? 저는 신고할 거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먼저 할머니 한 분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78세 이영숙 할머니였는데 18년 동안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할머니, 통장 거래 내역 좀 가져다 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아니, 왜 갑자기 통장을 달라고 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장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충격적인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할머니 통장에 매달 25만 원씩 들어오는 입금 내역이 발견된 거예요. 알고 보니 부산에 사는 딸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린 건데 할머니는 이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거죠. 상담사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딸이 가끔 주는 용돈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 주는 용돈도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까지 받은 수급비를 일부 되돌려달라는 통지까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상담사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갑자기 몇백만 원을 어디서 구해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58세 김민수 씨였는데 장애로 인해 일정한 직장을 다닐 수 없어서 가끔씩 일용직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일용직 일을 할 때마다 하루 8만 원, 9만 원 이런 식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따로 신고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한 달에 많아야 서너 번, 적을 때는 한 번도 일하지 못하는 달도 있었어요. 그런데 1년치 통장 내역을 쭉 보니까 불규칙하게라도 계속 소득이 들어온 기록이 있었던 거죠. 결과는 역시 수급 중단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일부러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가족 도움이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규칙은 정해져 있고 그 규칙에 따라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환수 문제예요. 환수라는 건 지금까지 받은 수급비를 되돌려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매달 65만 원씩 받던 분이 2년 동안 미신고, 소득이 있었다고 판정되면 1,560만 원을 한 번에 되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상담사님, 저 그 돈 이미 다 생활비로 써버렸는데 어디서 그 돈을 구해와요? 정말 막막하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거래 내역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수급 자격이 달린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가장 위험한 거래 내역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정기적인 입금 내역.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1년에 6번 이상 같은 곳에서 돈이 들어오면 정기적 소득으로 간주돼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매달 15만 원씩 보내준다면 1년이면 12번이니까 완전히 정기소득이에요. 심지어 2달에 한 번씩 보내줘도 1년에 6번이면 아웃이에요. 아, 그럼 5번까지는 괜찮다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5번 이하라도 금액이 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고액 입금 내역.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도 위험해요. 특히 중위소득의 15%를 넘는 금액이 들어오면 조사 대상이 돼요. 1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대략 38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생일이나 명절에 자녀들이 50만 원을 보내줬다. 이것도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불규칙한 근로소득. 아까 말씀드린 일용직 사례처럼 가끔씩 일해서 받는 돈도 다 소득으로 잡혀요. 하루 일하고 6만 원 받은 것도, 일주일 일하고 35만 원 받은 것도 모두 기록에 남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정말 위험해요. 네 번째, 계좌이체로 들어오는 모든 돈. 현금으로 받으면 모르지만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다 기록이 남아요. 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는 것, 물건을 팔고 받은 돈, 심지어 경조사비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래 내역을 어떻게 조사하는 걸까요? 사실 정부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조사해요.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든 수급자의 통장을 전산으로 조회해요. 여기서 의심스러운 내역이 발견되면 개별 조사가 들어가요. 그럼 직접 통장 거래 내역을 가져오라고 하죠. 박할머니, 통장 사본 좀 가져다 주세요. 이 말을 들었다면 이미 뭔가 걸린 거예요. 이제 한 줄 한 줄 다 따져봐요. 2024년 3월 15일 김철수로부터 18만 원 입금. 이건 뭔가요? 2024년 5월 20일 무통장 입금 10만 원. 누가 보낸 건가요? 2024년 7월 10일 계좌이체 15만 원. 무슨 돈인가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요구해요. 그리고 설명이 안 되거나 의심스러우면 증빙 자료를 요구하죠. 그럼 그 돈이 경조사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일용직 임금이라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있나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당근마켓에서 세탁기를 팔고 35만 원을 받으셨는데 증빙할 방법이 없어서 소득으로 인정받은 분이 계세요. 상담사님, 저 정말 세탁기 판 돈인데 영수증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당근마켓에서 만나서 현금으로 거래했거든요. 하지만 증명할 수 없으니까 소득으로 잡힌 거죠. 여러분, 이제 얼마나 꼼꼼하게 조사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내 통장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수급 자격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입금은 기록하고 증빙하세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통장에 들어온 건 다 기록해 두세요. 언제 누구한테서 무슨 이유로 받았는지 메모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15일 둘째 아들 김철수 설날 용돈 12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능하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도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아들아, 설날이니까 용돈 좀 보낼게. 네, 고마워요, 어머니. 이런 대화 내용도 나중에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가능하면 현금으로 받으세요. 가족이 용돈을 주실 때, 친구들과 돈을 주고받을 때는 가능하면 현금으로 하세요. 통장에 기록이 안 남으니까 문제가 안 되죠.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긴 해요. 멀리 사는 자녀분들은 계좌이체가 편하니까요. 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는 현금 거래를 고려해 보세요. 세 번째, 정기적인 도움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가족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신다면 숨기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어차피 들킬 건데 미리 신고하는 게 훨씬 나아요. 신고하면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지만 나중에 발각돼서 전액 환수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번째, 일용직이나 단발성 일은 즉시 신고하세요. 하루 이틀 일해서 받은 돈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주민센터에 가서 이번 달에 일용직으로 3일 일해서 27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신고하면 돼요. 그럼 그달 수급비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죠. 다섯 번째, 중고거래나 물품 판매도 조심하세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 때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고액 거래는 가능하면 현금으로 하시고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판매 증빙을 남겨두세요. 판매글 캡처,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택배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해두는 거예요. 6번째, 경조사비도 미리 생각해두세요. 결혼식이나 상가에서 받은 경조사비도 고액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자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클 수 있으니까 미리 주민센터에 상담받아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소명이라는 절차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사를 받게 되면 이 돈은 어떤 성격의 돈인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요구받아요.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때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들이 매달 22만 원씩 보내드렸는데 조사에서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소명을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결혼하면서 따로 살게 됐는데 제가 혼자 살면서 외로우니까 안부차 용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들과의 카톡 대화 내용도 있고 아들 직장 재직 증명서도 가져왔어요. 아들이 버는 돈에서 저한테 보내는 비율도 12% 정도라서 무리가 없어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증빙자료까지 준비해 가니까 일회성 도움으로 인정받아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설명을 제대로 못한 분들은 억울하게 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혹시 이미 조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중단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당황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대로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통장 거래 내역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괜히 의심만 더 사게 돼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져다 드리면 될까요? 혹시 특별히 준비해야 할 다른 서류가 있나요? 그리고 통장을 가져다 주기 전에 미리 내역을 다 확인해 보세요. 설명이 필요한 입금들을 미리 파악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받을 때 절대로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최악의 답변이에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아, 그 입금 내역이요? 잠깐만요. 제가 기록해둔 게 있는데 하면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하세요. 3월 15일 김철수로부터 18만 원 입금된 거는 제 아들이 어버이날 앞두고 용돈을 보내준 거예요. 아들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도 여기 있어요. 세 번째,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바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세요.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포함하세요. 해당 입금 내역은 일회성 도움으로 정기적 소득이 아닙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급이 중단되었다면 수급이 중단되어도 재신청이 가능해요. 문제가 된 소득이 더 이상 없다는 걸 증명하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 도움으로 인해 수급이 중단됐다면 앞으로는 가족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함께 재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 같은 복지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해요. 제가 도움을 드린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환수 통지를 받고 혼자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다시 이의 신청을 했더니 인정받은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사실관계인데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앞으로 예방하는 방법.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1. 통장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기록하고 증빙하세요. 2. 가족 도움은 가능하면 현금으로, 부득이한 경우 미리 신고하세요. 3. 일용직이나 단발성 소득도 절대 숨기지 마세요. 4. 중고거래나 물품 판매 시에도 증빙을 남기세요. 5. 경조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수입도 미리 상담받으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민센터와 소통하세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만들어진 제도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지켜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규칙을 정확히 알고 지키면서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수급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